이제 우리 줌 수업 오늘이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의 주제는 무엇이 문제인가입니다. 지난번 주제는 병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이었는데요. 지난주에 공부한 내용은 이제 병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하에 조현병의 주요 증상과 진단, 조울증의 주요 증상과 진단, 그다음 증과 병의 차이, 전구기, 활성기, 회복기 개념, 그리고 감별 진단, 이렇게 지난번에 공부를 했었고요. 이제 오늘 공부할 내용은 부수 증상과 증상이 아닌 문제들, 그리고 증상의 겉과 속에서 이제 수박의 겉과 속에 대해서 비유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전구기 증상에 대해서 자세히 다룰 생각이고, 그 다음에 회복기의 미해결 과제, 그리고 증상의 겉과 속에서 불과 연기의 비유, 이렇게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부수 증상과 증상이 아닌 문제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당사자들이 보이는 문제 또는 우리 가족분들이 보시기에 어떤 걱정거리, 요거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크게 세 종류입니다. 주요 증상, 부수 증상, 그리고 증상이 아닌 문제들인데요. 이때 이제 주요 증상이라고 하는 것은 감별 진단에 필요한 증상들입니다. 그러니까 진단을 내리는 데 필요한 증상들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병이란 무엇인가 해서 조현병의 증상과 진단, 그리고 조울증의 증상과 진단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그때 설명한 내용들이 주요 증상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환기하자면 조현병의 경우에는 5가지 주요 증상, 이게 이제 조현병 증상 또는 정신병 증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망상, 환각, 와해된 언어 또는 와해된 사고, 그 다음에 와해된 행동, 그리고 음성 증상, 이 5가지가 정신병 증상입니다. 이 5가지 중에서 2가지 이상의 증상을 6개월 이상 보이면 그때 우리는 그걸 조현병이라 합니다. 그런데 이 정신병 증상을 보이기는 하는데 뭐가 좀 아직까지 조현병인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다라고 할 때 흔히 붙이는 진단명이 상세불명의 비기질성 정신병이라고 임시적인 진단을 붙여두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또 조증사파, 우울사파를 이야기했는데, 조증사파와 우울사파를 번갈아 보일 때 우리가 그것을 양극성장애 1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경조증사파와 우울사파를 번갈아 보일 때 우리가 그것을 양극성장애 2형이라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진단을 내릴 때 필요한 증상이 주요 증상이고요. 부수 증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진단 내리는 거하고 관계없이 우리 당사자들이 보면 조현병 당사자도 그렇고 조울증 당사자도 그렇고 다양한 증상들을 보입니다. 그것이 이제 부수 증상인데요. 예로서 불면증이라든지 불안, 분노, 우울, 외로움 등등, 이런 또 폭력, 또 어떤 여러 종류의 중독들, 컴퓨터, 게임 중독, 도박 중독, 알코올 중독 등등 그런 문제들도 있죠. 아무튼 다양한 부수 증상들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정신병 증상이 없다, 또 조증사파라든지 경조증사파라든지 이런 게 없으면서 단순히 부수 증상만 보인다면, 예를 들어 불안 증상만 보인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불안장애라고 하는 것이죠. 또 단순히 우울 증상만 보인다, 그럼 우리가 우울장애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되는데, 우리 이 조현병, 조울증 당사자들이 깔끔하게 이 주요 증상만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주요 증상보다 오히려 부수 증상을 훨씬 더 많이 갖고 있죠. 그리고 처음에 병이 발병하면 부수 증상부터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주요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발병 초기에 조현병 당사자들도 애가 불안을 심하게 보이니까 병원에 데리고 가면 불안장애입니다 해서 불안장애로 치료를 받다가 어느 순간에 조현병 증상이 나타나면서 조현병으로 진단명이 바뀌고 치료 방법이 바뀌게 되는 것이고요. 또 비슷한 예로 흔히 처음에는 우울이 먼저 와서 애가 하도 이제 계속 방에 들어박혀 있고 잠만 자고 하니까 병원에 데리고 왔더니 우울증입니다 해서 우울증 치료를 받았는데, 나중에 뒤늦게 이제 조현병 증상이 나타나서 그때부터 조현병 치료를 받게 된다든지, 또는 뒤늦게 조울증, 조증 증상이 나타나서 조울증으로 진단명이 바뀐다든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수 증상은 발병 이전부터
전국이 단계, 이 부수 증상이 나타나면 우리가 그걸 이제 전국이라 하거든요. 전국이 단계 때에 이 부수 증상들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회복기 때에도 주요 증상이 가라앉았다라고 하더라도 회복기 때에도 부수 증상을 많이 이제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 당사자들이 겪는 어려움이 주요 증상이나 부수 증상만 있는 게 아니고 증상이 아닌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증상이 아닌 문제들로 가장 대표적인 게 약물 부작용. 약물 치료를 시작하고 나면 약물 부작용 때문에 본인은 많이 힘들어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흔히 대표적인 증상이 아닌 문제들인데 당사자도 괴롭고 가족들도 괴로운 그런 문제들이 가족 갈등, 가족들 사이에 불화가 있다. 애가 엄마를 엄청 싫어한다, 아빠를 싫어한다. 그래서 애들 당사자들 입장에서 가족 갈등이 심하면 이런 말을 하죠. 제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엄마가 치료받아야 돼요. 엄마 치료 좀 해주세요. 엄마가 정신병원에 입원해야 돼요. 아빠가 정신병원에 입원해야 돼요.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 가족 갈등, 그 다음에 왕따 피해, 흔히 보면 학교에서의 왕따 피해, 사회적 고립 등과 같은 이런 문제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증상이 아닌 문제들로 대표적인 게 사회적 붕괴와 심리적 붕괴에 따른 문제들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병이 시작이 되고 나면 처음엔 단순히 이 병의 증상으로 시작이 되지만 이게 자칫 흔히 왕왕 사회적 붕괴를 가져오거든요. 그러니까 병 때문에 학교를 못 다니게 된다. 친구들을 못 만나게 된다. 이렇게 돼서 또는 직장을 못 다니게 된다. 이렇게 돼서 사회생활로부터 고립되고 집에만 틀어박혀 지내게 되고 이런 이제 사회적 붕괴 현상이 흔히 왕왕 일어나고요. 이렇게 사회적으로 붕괴가 되면 흔히 심리적 붕괴가 뒤따라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저하되고 결국은 무가치감을 느끼게 되고 인생살이에 대해서 절망감을 느끼게 되고 희망을 상실하고 등등. 그래서 이 심리적 붕괴, 그래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자책하게 되고 계속 스스로에 대해서 화를 내게 되고 이런 문제들이 있죠. 자포자기 속에서 살게 되고. 그게 흔히 사회적 붕괴, 심리적 붕괴가 이제 뒤따라오는데 이런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치료 과정 중에 경험하는 여러 가지 부정적 처우들에 따른 문제들이 있어요. 그거에 따른 불쾌감들. 그러니까 우리가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간다, 상담센터에 상담을 받으러 간다 해서 꼭 좋은 경험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가면은 뭐 직원들이 자기를 불친절하게 대한다, 환자라고 얕잡아 보는 것 같다, 뭐 등등 이제 이런 거에 따라서 자존심이 상하고 불쾌감을 느끼게 되고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낙인과 편견에 따른 문제들이 있죠. 세상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자기를 쳐다보는 것 같다. 또 등등 하여튼 세상 사람들의 어떤 시선, 이웃의 시선, 이런 차별 대우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경우들도 있죠. 그래서 아무튼 우리 당사자들이 보이는 문제 또는 걱정거리는 크게 나누자면 주요 증상, 부수 증상, 그리고 증상이 아닌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야기이고, 우리는 이제 발병을 하게 되면 조현병이 발병했다, 조울증이 발병했다면 흔히 이제 이 주요 증상 때문에 화들짝 놀라거든요. 이전에 애가 괜찮던 애가 갑자기 망상적인 이야기를 한다, 망상을 이야기한다, 환청이 들린다고 한다 등등, 아니면 뭐 조울증 같은 경우는 조증 증상이 심하게 떠서 문제를 보인다 등등 이렇게 되면은 가족분들은 거기에 화들짝 놀라서 그것만 없어지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처음에는 망상만 없어지면 된다, 환청만 안 들리면 된다, 또는 조증 증상만 가라앉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주요 증상 때문에 화들짝 놀라지만 활성기 때는 이 주요 증상을 이제 가라앉히고 나면 그 다음에 회복기가 되게 되면, 내지는 잔류기라고 하는데 회복기가 되게 되면 흔히 이제 주요 증상은 없는데 부수 증상이 남아 있어서 여전히 애가 밤낮이 바뀐 생활을 한다든지 수면 리듬이 정상적이지 않다, 또는 불안감을 많이 느낀다 등등 이렇게 돼서 이제 이 회복기 때에 남아있는 잔여 증상들, 이 부수 증상들 때문에 이제 여전히 이제 고생을 하기도 하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병 치료하는 데에서 흔히 그러니까 착각하기 쉬운 게 주요 증상만 없어지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사실은 당사자 입장에서 보자면 또는 가족들 입장에서도 종종 주요 증상보다 오히려 부수 증상이 훨씬 더 힘들고 괴로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 불안에 떠는 것, 불안, 두려움, 공포. 이 불안 때문에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방에 틀어박혀서 밖으로 안 나가려 하고 사람들을 안 만나려 하는 이유가 심한 불안감, 개인 불안, 사회 불안이 심해서 사람들을 못 만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요 증상보다 오히려 사람을 안 만나고 고립되어 있고 심한 불안 때문에 생활에 제약이 많고 이런 게 이제 훨씬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야기로. 그 다음에 또 때로는 증상, 주요 증상이나 부수 증상보다 오히려 증상이 아닌 문제들이 훨씬 더 괴로운 경우도 많습니다 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왕따, 어떤 직장이라든지 학교에서의 왕따 경험, 그거에 따른 어떤 심리적 고통, 그 기억들, 부정적이고 불쾌한 기억들, 이런 게 괴로운 경우도 많고, 가족 갈등이 심해서 이게 괴로운 경우도 많고요. 아무튼 이렇게 증상이 아닌 문제들이 훨씬 더 괴로운 경우들도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건 주요 증상, 부수 증상, 그리고 증상이 아닌 문제들이 있고, 주요 증상만 없앤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주요 증상보다 오히려 부수 증상이 더 힘든 때도 있고, 주요 증상, 부수 증상보다 증상이 아닌 문제들이 정말 문제가 되고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부수 증상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현병 조울증의 부수 증상인데요. 그 부수 증상도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그 중에서 제가 지금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 것은 가장 심각한 부수 증상. 또 이런 부수 증상이 보일 때는 발병 또는 재발이 임박했다는 징후이다. 조만간 한두 달, 두세 달 안에 재발합니다. 발병합니다.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는 것인데요. 이 가장 심각한 부수 증상의 첫 번째가 수면 리듬의 붕괴예요. 낮밤이 바뀐다. 밤낮이 바뀐다. 지나치게 많이 자거나 적게 잔다. 자, 수면 리듬. 그래서 우리가 이 병이 발병하기 전에도 그렇지만 발병하고 나서도 한 번 발병했다가 이제 활성기를 거치고 잘 안정시켜서 병이 치료가 잘 돼서 이제 회복기에 들어갔다. 치료가 잘 되고 있다. 이제는 그래도 꽤 잘 지내고 있다라고 할 때 항상 혹시라도 재발할 가능성 때문에 이것을 탐지하는, 그러니까 재발 조짐, 가장 강력한 재발 경고 신호가 뭐냐, 우리가 재발을 방지하고자 할 때 가장 열심히 관찰해야 되는 건 뭐냐라고 하면 수면 리듬이에요. 잠을 푹 자는가,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매일 밤에 10시에 규칙적으로 잔다, 11시에 규칙적으로 잔다, 12시에 규칙적으로 잔다. 아무리 늦어도 12시에는 잠자리에 드는 생활을 해야 돼요. 밤낮이 바뀌면 안 돼요. 밤낮이 바뀌면 우리 흔히 이제 조울증 당사자들이 밤낮이 많이 바뀌어요. 조현병은 밤낮이 바뀐 채로 오래 지내지를 못해요. 조현병은 밤낮 바뀌면은 한두 달 지나면 바로 재발해요. 그렇기 때문에 조현병은 밤낮이 바뀌면 바로 얼마 안 지나서 막 헛소리를 하고 횡설수설하고 이렇게 정신병 증상이 올라오기 때문에 조현병 당사자들은 밤낮이 바뀐 채로 오래 못 지내는데, 흔히 조울증 당사자들은 밤낮이 바뀐 채로 6개월도 보내고 1년도 보내고 오래 보내요. 그래서 흔히 밤낮이 바뀌는데요. 그리고 또 조울증 당사자들의 경우에는 밤에 잠을 안 자고 있으면 밤에 잠 안 자고 있는 시간이 너무 좋아요. 음악을 들어도 낮에 듣는 음악하고 밤에 듣는 음악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밤에 잠을 안 잘라 해요. 게임을 해도 낮에 게임하는 것보다 밤에 게임하는 게 집중도 잘 되고 너무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낮에 게임을 안 하고 밤에 게임을 하려고, 자기 혼자 그냥 독서를 한다, 뭐를 해도 밤에 하는 게 낮에 하는 것보다 훨씬 좋기 때문에 몸의 컨디션도 좋고 주의 집중도 잘 되고 하니까 밤에 안 자려고 해요. 밤이 너무너무 좋아서, 밤에 깨어있는 게 너무너무 좋아서 그 시간을 즐기는 거예요. 조울증에서는. 그래서 흔히 밤낮이 바뀌는데요. 제가 하는 이야기가 밤낮이 바뀌는 것으로부터 모든 게 다 깨어져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밤낮이 바뀌면 좀 지나면, 몇 달 지나면 자칫하면 조증이 떠서 조증으로 가고, 아니면 우울증이 와서 심한 우울로 들어가고, 아무튼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밤낮이 바뀌어 있으면 무조건 하고 밤낮 바뀐 걸 바로 잡으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방법을 궁리를 해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밤 12시 전에는 자야 되고, 가급적 바람직하기로는 조금이라도 더 빨리 자면 좋아요. 11시 또는 정말 바람직하긴 한 10시쯤 되면은 잠자리에 드는 그런 생활 습관을 들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잠을 많이 자는 거는 관계없다는 거예요. 밤에 예를 들어서 10시에 잤는데 아침 10시까지 12시간을 자더라. 아무 관계 없다는 거예요. 밤에 잠을 많이 자는 거는 우리 조현병 당사자든 조울증 당사자든 좋은 겁니다. 그게 보약입니다. 그게 우리 뇌를 쉬게 만들어주고 뇌를
뇌가 잘 작동하게 만들어줍니다. 약을 먹는 것만큼이나 잠을 푹 잘 자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잠을 많이 자는 건 좋은데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이야기하고. 그 다음 또 하나 제가 늘 강조하는 건 알람 사용하지 마십시오. 알람을 맞춰서 아침 8시에 일어난다, 9시에 일어난다, 이런 조현병 당사자, 조울증 당사자들이 많은데, 알람을 사용해서 일어난다는 건 충분히 못 자고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 몸은 더 잠을 많이 자기를 원하는데, 더 많이 자줘야 되는데, 내 몸과 뇌가 더 많이 잠을 자기를 원한다는 거는 그걸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졸립다, 더 자고 싶다 하면 사실은 더 자야지 돼요. 그거를 알람을 써서 억지로 일어나게 되면 그만큼 뇌의 기능이 떨어진다. 주의 집중력도 떨어지고 정서적인 이런 문제들에 쉽게 흔들리고 그렇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람 쓰지 마십시오. 알람을 써서 일어나야 될 것 같으면 밤에 잠자리에 드는 시간을 더 땡기십시오. 10시에 자는데 아침에 8시 일어나기 위해서 알람을 쓴다. 그러면 10시에 자던 생활 습관을 9시에 자는 생활 습관으로 바꿔야 되고, 그래도 안 된다. 저녁 8시에는 잠자리에 드는 생활 습관으로 바꾸면 됩니다. 일찍 자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게 됩니다. 알람 안 쓰고도.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이 병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생활 습관에서 가장 중요한 게 수면 관리예요. 잠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병이 재발할 건지 말 건지를 가장 빨리 알아챌 수 있는 게 수면 문제예요. 그래서 잠자는 패턴이 바뀌었다. 잠을 자꾸 늦게 자기 시작한다. 제 시간에 안 잔다. 이러면 이게 뭐가 문제가 시작될 조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면 습관의 붕괴가 이게 가장 심각한 부수 증상 중에 가장 심각하게 보셔야 되는 부수 증상이고요. 그 다음에 감각 경험의 변화가 있어요. 흔히 보면은 조현병 당사자들, 우리 조현병을 겪는 당사자들의 70%에서 80%가 10명 중에 7명 내지 8명이 감각 경험이 변화하는 것을 경험해요. 감각 경험의 변화의 가장 대표적인 거는 감각의 강도가 높아져요. 예민하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은 더 밝게 느껴져요. 색깔은 더 진하게 보이고 소리가 훨씬 크게 들려요. 소리가 우리 보통 사람들의 보통 때의 대여섯 배는 더 크게 들린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사소한 소리도 엄청나게 크게 들려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애들 상태가 안 좋아지면 애들이 시끄러운 거를 못 견뎌요. 우리가 보통 때에 말하던 대화의 목소리로 이야기하면 애가 듣기에는 소리를 지르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 애가 상태가 좀 안 좋아질 때 전구기에 들어갔다. 얘가 요새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느낀다. 또는 활성기 때도 마찬가지인데 애가 좀 망상이 있다, 환청이 있다, 막 와해된 어떤 언어 또는 사고, 와해된 행동 이런 걸 보인다. 또는 음성 증상을 보인다. 또는 뭐 조증사파, 우울사파를 보인다. 아무튼 이렇게 그 활성기에 들어가 있을 때는 이 감각 자극에 예민해져 있는 상태인 이거든요. 감각의 강도가 높게 경험이 돼요. 그러니까 이때는 모든 걸 다 낮춰줘야 돼요. 그래서 말을 할 때의 음성의 크기를 낮춰야 돼요. 그래서 조용조용한 톤으로 말씀을 하셔야 되고 말씀을 좀 천천히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짧게 한 번에 길게 말하면 안 되고 짧게 끊어서 말하고 짧게 끊어서 말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목소리의 크기를 낮춰야 된다. 그 다음에 음식점 같은 데 데리고 갈 때도 맛집이다 해서 막 사람들 많고 북적북적한 데 데리고 가면 애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조용한 음식점에 데리고 가셔야 되고 아무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소리의 크기가 커지고 빛은 밝게 느껴지고 색깔은 진하게 느껴지고 이런 사물체의 모서리는 아주 날카롭게 느껴지고 이렇게 되니까 세상 밖을 나가게 되면 애들 입장에서는 세상이 되게 살벌하게 느껴져요. 이렇게. 그래서 모든 감각 자극이 강하게 느껴진다. 우리는 그걸 이해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심하면 감각 경험의 질이 바뀌어요. 감각이 다른 방식으로 느껴져요. 예를 들어서 사람의 얼굴을 보는데 사람의 얼굴이 이렇게 우리가 보통 때 보는 피부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퍼석퍼석해 보이고 마치 마분지, 종이로 된 재질이 그렇게 느껴지고 이렇게 그래서
느낌이 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활성기 때에 들어가거나 전구기 때나 또는 활성기 때에 들어가면 애들이 사람 얼굴을 한참 동안 많이 쳐다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엄마 얼굴도 많이 쳐다보고. 왜 자꾸 많이 쳐다보느냐 하면 자꾸 이상하거든요. 느낌이. 분명히 엄마가 맞는데 엄마가 아닌 것 같아. 느낌이. 엄마 얼굴에서 느껴지는 느낌이. 친구들 이렇게 보면 분명히 내 친구가 맞는데 내 친구가 아닌 것 같아. 느낌이. 그래서 사람을 한참 동안 쳐다보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 감각 경험이 질적으로 변화하는 가장 그 중에서 이제 큰 거는 비현실감이라든지 이인증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현실이 현실처럼 안 느껴지고 현실에서의 느낌이 와닿지를 않아요. 세상 속에 살고 있는데 느낌을 못 느끼겠는 이런 것도 있고요. 이인증은 자기가 평소에 느끼던 자기처럼 안 느껴지고 자기가 낯선 사람처럼 느껴지는 그런 것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지각 경험의 변화가 오면은 그리고 이 지각 경험의 변화가 오면 우리 그 뒤에 소개할 그 회복수기에서도 이야기하지만 보도블록 불과 10cm, 20cm 되는 이 보도블록의 이 높이가 몇십 메다 되는 높이로 느껴져서 엄청난 낭떠러지로 느껴져서 보도블록에서 밑으로 발을 내딛지 못하는 그런 예가 나오거든요. 그런 것도 그러니까 깊이 지각이 달라지죠. 그 다음에 하여튼 그래서 이게 보통 때 우리가 느끼는 거하고는 좀 다르게 느낀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감각 경험의 변화가 오면 흔히 이 수개월 내에 본격적으로 발병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뒤에 소개할 그 노르웨이 작가가 쓴 아르벤 아르뱅인가는 그 노르웨이 여류 작가가 쓴 그 회복수기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감각 경험의 변화가 오건 없고 몇 년을 자기 나름대로 기를 쓰고 버텼어요. 그래서 활성기가 몇 년 지나서 이제 시작되는 그런 예가 있는데 아무튼 그 보면은 이 감각 경험의 변화가 그 수기에 잘 쓰여 있거든요. 제가 오늘인지 내일인지 하여튼 제가 뒤에 어디 소개하려고 좀 넣어놨어요. 그때 자세히 소개해 드릴게요. 감각 경험이 변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멈칫멈칫한다, 이상한 우리가 납득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반응한다 할 때는 애들한테 물어봐 주셔야 돼요. 왜 그러는지. 그리고 애가 대답할 때까지 잘 기다려 주셔야 돼요. 흔히 보면 감각 경험의 변화 때문에 멈칫멈칫하거나 또는 통상적인 방식으로 대처를 안 하고 이상하게 대처하는 음식점 같은 데 들어갔는데 애가 냉장고 에어컨 뒤에 빈 구석으로 가서 숨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들 홀에 이렇게 자리에 가서 안 앉고 어디 한쪽 구석에 가서 막 숨으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보이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 전부 다 감각 경험의 변화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감당이 안 되니까. 너무 무섭게 느껴지니까, 두렵게 느껴지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 이외에 이제 흔히 보면은 부수 증상 중에 자살 시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살 사고가 있고 자살 시도가 있는데 자살 사고의 단계가 있어요. 막연하게 죽었으면 좋겠다, 죽고 싶다. 이걸 하루에도 몇 번씩 생각하는 수준이 있고요. 요 수준이 있고 그 다음에 그랬을 때는 우리가 이제 전문적인 상담을 하는 사람들은 이걸 애들이 자살에 대해서 이야기를 물어봐 주라 해요. 부모님들도 물어봐 주시는 게 좋아요. 물어보면 저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될까봐 겁이 나서 애들이 죽고 싶다. 이럴 때는 그걸 더 못 물어보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하고 빨리 그냥 피해버리시는 경우가 있는데 애들이 죽고 싶다 하면 무슨 소리냐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런 생각이 얼마나 자주 드나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나 이렇게 이제 자꾸 구체적으로 물어봐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 자기가 자기 표현을 충분히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이 자살에 대해서 단순히 죽고 싶다, 죽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만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면 이제 우리 전문 상담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죽을 건지 자살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 보셨느냐 이렇게 묻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뛰어내려서 높은 빌딩에 올라가서 뛰어내려서 죽으려는 생각을 했다. 한강에 가서 다리에서 뛰어내리려고 생각했다. 목매달아 죽으려는 생각을 자주 한다. 또는 약을 먹고 죽을까 싶다. 등등 이렇게 어떤 방법으로 죽을지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 그 다음에는 그거를 준비를 했느냐라고 이제 또 묻거든요. 예를 들어 약을 먹고 죽으려고 한다. 그런 생각을 자주 한다 하면은 그래서 죽기 위해서 약을 모으고 있느냐.
라고 이제 질문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뛰어내려 죽을까 한다. 그러면 뛰어내릴 장소를 답사를 가봤느냐. 이렇게 묻거든요. 그럼 한강까지 답사를 갔다 왔다. 뭐 2번, 3번 갔다 왔다.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또는 빌딩에서 뛰어내리려고 뭐, 어디에 빌딩 꼭대기에 올라가 봤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방법으로 죽을 건지를 물어보고 그것을 준비를 하고 있느냐, 계획을 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물어보는 게 뭐냐면 언제 자살할지 날짜를 정했느냐라고 이제 물어봐요. 그럼 날짜를 정했다는 친구들도 있어요. 뭐 자기 요번 생일 때 자기 생일 지나고 자기 죽을 거다. 이렇게 이제 날짜를 정한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죽기 위해서 지금 미리 이제 정리 작업 같은 거 하고 있는 게 있느냐. 예를 들어 이전에 싸웠던 친구들이라든지 하고 화해를 한다든지 나름대로 지금 삶을 정리하는 그 작업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이제 묻거든요. 이렇게 묻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반드시 당부하는 게 그래 나중에 죽으려고 해서 죽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죽기 전에 반드시 나한테 연락을 해라. 꼭 죽기 전에 나한테 자살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 인사는 하고 죽어라. 그래야 되지. 안 그러면 내가 상당히 당신 죽고 나서도 나는 많이 아쉬울 것 같고 그거에 대해서 많이 화가 날 것 같다. 반드시 연락해라 해서 연락하겠다는 약속을 받아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그런 약속을 해두면 이 당사자들이 나중에 죽으려고 할 때 그 약속 생각했던 게 생각이 나서 자살 결행을 못해요. 그러면 그때 자기 딴에 연락을 하려고 이제 시도를 하는 것이고 그때에 연락을 받으면 연락받은 사람은 어찌됐건 그 전화를 오랫동안 안 끊고 계속해서 1시간이든 2시간이든 계속 통화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한테 연락해서 그 사람이 있는 곳에 누군가가 가도록 조치를 취하는 거죠. 그렇게 시간을 끄는 게 이제 중요하다. 하는 요게 이제 우리가 자살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자살 예방하는 방법을 방금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어찌됐거나 자살하려는 생각을 자주 한다. 이거 매우 안 좋은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구기 증상 중에는 곧 발병하 활성기가 오기 임박했다라고 하는 걸 시도하는 경우가 많다. 그 다음에 폭력이 나오는 것, 심한 폭력이 나올 때 요거 이제 재발이 임박했다는 거예요. 심한 언어폭력, 신체폭력인데 요 이제 수위가 있어요. 우리가 막 욕을 하는 단계. 부모한테 막 이때까지 부모님들이 들어보지도 못한 온갖 욕을 다 해요. 그랬을 때 제가 이제 어디까지를 허용해주고 어디부터는 안 된다고 선을 그을 거냐. 그거는 이제 각자 부모님들이 정하시기 나름인데 제가 권하는 거는 언어폭력은 봐줘라. 하는 거예요. 부모한테 막 오만 욕을 다 하고 하는 언어폭력은 자기 안에 쌓였던 게 터져 나오는 거니까 그건 저는 이제 고름 짜주는 거에 비유하거든요. 이제 고름이 퉁 부었다가 이제 드디어 고름이 터져 나오는 거니까 그땐 쭉쭉 짜줘라. 네가 표현할 품 다 표현해라. 이렇게 받아주라라고 하는 거죠. 욕을 하고 화를 내고 막 화를 말로 표현하는 건 다 그냥 받아주라는 거죠. 그랬을 때 제가 반드시 2단계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는 뭐냐면 화를 막 내는 그때 말로 막 화를 내는 그때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거죠. 실컷 말로 자기가 하게 그냥 묵묵하게 들어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30분이든 1시간이든 자기가 퍼대고 싶은 만큼 다 퍼대고 그러고 나면 지나가면 이제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화를 낼 때는 가만히 화를 내는 대로 내버려 둬라. 그랬다가 나중에 지나고 나서 뭐 다음 날이든 얘가 이제 편안해 보일 때 그 일을 다시 물어봐 줘야 돼요. 반드시. 다시 물어봐 줘야 돼. 그래서 어제 그때 네가 그렇게 심하게 화를 낼 때에 그때 네가 왜 그렇게 화를 심하게 냈었는지를 화내지 말고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볼 수 있겠나. 엄마가 좀 알아듣게 표현을 한번 해봐 줄 수 있겠나. 이렇게 요청을 해야지 돼요. 그래서 그러면 또 그거를 설명을 하다 말고 애가 또 화를 또 심하게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거예요. 또 묵묵하게 들어주고 또 며칠 지나서 또 물어봐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제가 여기에서 지금 폭력을 다루는 가장 중요한 노하우 지금 2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는 거기에 나올 때 막 언어폭력이 나오고 할 때는 가만히 내버려두고 그대로 들어줘라. 애들이 이거는 원리가 똑같아요. 감정이 터져 나올 때는 막 애들이 막 슬퍼서 막 펑펑 사람들이 울고 하면 우는 사람은 달래지 마라 하거든요. 달래지 말고 가만히 내버려둬요. 실컷 울게. 부끄러워하지 않고 실컷 울 수 있도록 허용해줘야 된다. 나는 옆에서 우는 걸 방해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화를 낼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화내는 걸 방해하지 말아야 된다.
묵묵하게 들어줘야 된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흔히 거꾸로 하거든요. 화낼 때 막 화를 못 내게 진정해라, 화내지 마라, 말로 해라, 막 이렇게 이제 진정해라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화낼 땐 가만히 내버려 두셔야 됩니다. 울 때에도 가만히 내버려 두셔야 됩니다. 이게 가만히 내버려 둬야 된다는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나고 나서 반드시 물어봐 줘야 됩니다 하는 건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지나고 막 없던 일처럼 묻지 않고 그냥 넘어가 버리거든요. 왜? 다시 물으면 또 다시 화를 낼까봐 그게 겁이 나서 못 묻는 거예요, 부모들이. 근데 그게 아니라 지나고 나서 반드시 물어봐 줘야 됩니다. 어제 네가 왜 그렇게 심하게 욕을 하고 화를 내고 그랬느냐, 그걸 말로 한번 표현해 봐라. 마찬가지로 펑펑 울었던 사람도 지나고 나서 다시 물어봐 줘야 되죠. 어제 네가 왜 그렇게 서럽게 울었느냐, 말로 한번 표현해 봐라. 이렇게 항상 감정이 터져 나올 때는 가만히 내버려 두십시오. 실컷 터져 나오게 내버려 두십시오. 또 하나는 지나고 나서 반드시 그걸 물어봐 주고 다루어 주십시오. 요 두 가지가 제일 이 감정이 터져 나올 때의 가장 핵심적인 대처 전략이에요. 그래서 언어 폭력은 그렇게 대처하면 되는데, 말로 욕을 할 때 신체 폭력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데, 이건 좀 달라요. 언어 폭력하고 달라요. 신체 폭력은 가만히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신체 폭력의 가장 이게 몸으로 직접 이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가장 간단한 건 컵을 집어 던진다, 아니면 문을 쾅 닫는다, 아니면 그런 게 이제 가장 가벼운 단계고, 그것보다 좀 더 심한 단계는 의자를 집어서 내려쳐서 의자를 부러뜨린다, 물건을 집어 던져서 박살낸다, TV를 박살을 낸다 등등, 이런 게 이제 더 심한 거고, 그보다 더 심한 거는 사람을 때린다, 엄마를 때린다, 아빠를 때린다, 동생을 때린다, 사람을 때린다, 이거거든요. 어디까지 어느 선에서부터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되느냐, 여기에서 이제 가장 애매한 게 컵 집어 던지는 거, 문 쾅 닫고 들어가는 거, 요런 정도가 애매한데, 요거는 가정에 따라서 그래 뭐 컵 정도는 집어 던질 수 있지, 문은 쾅 닫을 수 있지 하고 요거는 봐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문을 쾅 닫는 거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컵을 집어 던지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때부터는 강력하게 대처할 수도 있고, 이거는 각 가정마다의 원칙을 세우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자, 이제 그 이상의 폭력들, 그러니까 뭐 의자를 부쉈다, 또는 테레비를 때려 부쉈다, 이런 게 나면 제가 하는 이야기는 무조건 112에 신고하십시오. 무조건 가족 간의 폭력이라도,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폭력이라도 도를 넘으면 무조건 112에 신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 경찰이 왔다 가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렇게 되면은 애들에 따라서는 상당수 애들은 경찰을 겁을 내기 때문에 경찰이 오면 애들이 말짱해져요. 그래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신체 폭력이 나올 때마다 물건을 집어 던지거나 부수거나 할 때마다 경찰에 신고를 하면 2번, 3번, 몇 번 하고 나면 애들이 물건 집어 던질라다가 말고 딱 멈추고 참게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그 선을 못 넘게 막아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찰에 신고를 해서 2번, 3번 신고를 했는데 나중에 그래도 신체 폭력이 멈춰지지 않는다, 점점 수위가 높아진다, 그때는 뭐를 생각하셔야 되느냐면 강제로 입원을 시켜야 될까 생각하셔야 되고, 흔히는 강제로 입원시키는 게 맞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특히나 사람을 때렸다, 이때는 제 이야기가 무조건 강제로 입원시키라는 거예요. 사람을 때렸다 할 때는 무조건 경찰에 신고하고 바로 병원에 입원시키고 최소한 일주일은 넣었다가 빼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을 때리면 너 무조건 입원이다 라고 하는 그거를 메시지를 분명하게 줘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근데 자,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가 언어 폭력에 대한 대처 방법, 신체 폭력에 대한 대처 방법을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의 요점은 뭐냐면, 우리가 많은 부수 증상들이 있는데 이 많은 부수 증상 중에서 가장 위험하고 가장 심각한 부수 증상, 이거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고 대처를 해야 됩니다. 개입을 해야 됩니다. 지금 대비를 단단히 하셔야 됩니다 하는 부수 증상이 요 4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가 우리가 흔히 많은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수면 리듬의 붕괴. 수면 리듬의 붕괴를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가만히 그냥 내버려 두시고 있는 집들이 많아요. 이거 어쩔 수 없는 그 사정은 저도 이해를 하는데, 수면 리듬이 붕괴되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돼요. 흔히 조현병에서는 수면 리듬이 붕괴된 채로 오래 못 버텨요. 얼마 안 지나서 발병하니까 이거는 뭐 이제 어떻게든 대처를 하게 되는데,
조울증의 경우가 이게 문제가 돼요. 조울증의 경우가 수면 리듬이 붕괴된 채로 6개월도 보내고 1년도 보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수면 리듬이 붕괴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수면 리듬을 어떻게 여하이 바로 잡을 것이냐, 이거를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된다. 이 수면 리듬이 붕괴되어 있는 걸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은 결국은 발병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근데 수면 리듬의 붕괴라고 하는 게 매우 심각한 문제고, 그 다음에 지각 경험의 변화. 지각 경험이 변화하면은 애들의 감각의 강도가 높아진다. 이 감각의 강도가 높아지면 애들이 예민하게 느끼기 때문에 별거 아닌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신경질적으로 반응하고 깜짝깜짝 놀라고 화를 내고 이런 거거든요. 요거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발병하기 직전에 애들이 보이는, 전구기 때 애들이 보이는 흔히 그 반응 양식들이 신경질적이 된다, 예민하다, 화를 잘 낸다, 짜증을 잘 낸다, 변덕이 심하다 등등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게 이런 감각 경험의 변화하고도 관련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기한테는 자극이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극이 우리가 볼 땐 별거 아닌 말이나 별거 아닌 표정이나 이런 게 자기한테 크게 느껴지니까 크게 반응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감각 경험이 변화했을 때에는 달리 말하자면 내가 짜증이 많아지고 신경질이 많아지고 화가 많아지고 뭐 변덕스러워지고 등등, 요러면 요게 얘 문제가 좀 있는 거 아닌가, 저러다 재발하는 거 아닌가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살을 시도하려고 할 때, 내지는 자살 사고, 죽겠다는 말을 자주 한다, 내지는 자살 시도를 했다, 이럴 때에는 이거 반드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폭력, 심한 폭력이 나온다, 심한 언어 폭력이 나온다, 심한 신체 폭력이 나온다, 이때는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자칫하면은 혹시라도 조만간에 재발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고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요렇게 혹시라도 재발하지 않을까라고 걱정이 될 때는 우리가 위기 개입 방법, 뒤에 이제 위기 개입을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위기 개입 방법은 제가 딱 4가지로 이야기해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약을 일시적으로 증량시키는 것. 생전 약 안 먹던 애들은 약을 먹이는 것이고요. 아니고 이제 약을 먹고 있던 애들은 약을 일시적으로 약의 용량을 증량을 시켜야 되겠죠. 일시적으로 증량시킨다는 것은 약에 집에 비상약을 갖고 있지 않으면 한꺼번에 무조건 2봉 먹이면 돼요. 애가 먹던 약을 한 번에, 원래 1봉 먹던 거를 한 번에 2봉 먹도록 하면 돼요.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먹던 애는 아침에도 2봉, 저녁에도 2봉 이렇게 먹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저녁에만 1봉 먹던 애들 같으면 저녁에 한꺼번에 2봉 이렇게 먹이시면 돼요. 2봉지 한꺼번에 2배로 먹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의사의 진료 날짜를 최대한 당겨서 빨리 진료받으러 가시고, 그래서 급한 대로 약을 집에서 한꺼번에 2봉지 먹이는 식으로, 2배로 먹이는 식으로 약의 용량을 일시적으로 높여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반드시 스트레스 자극이 있습니다. 스트레스 자극이 뭔지를 파악해서 스트레스 자극을 없애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뭐 애가 시험을 앞두고 어떤 시험 때문에 심하게 불안해한다. 시험 안 칠 수 있으면 안 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니면 시험을 치더라도 어떻게 하이 불안해하지 않게 칠 수 있을지 애하고 잘 의논한다든지, 아무튼 반드시 스트레스 자극이 있으니까 스트레스 자극을 제거하는 게 최고로 좋고, 제거할 수 없다면 어떻게 잘 대처할 건지를 같이 잘 의논해 주셔야 됩니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반드시 마음이 불안해서 지금 절절 매는 거니까,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겁이 나고 그래 절절 매는 거니까 이 마음을 어찌됐든 편안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 그 다음에 잠을 푹 자야 됩니다. 잠을 푹 재워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 흔히 이 시기에 되면 잠을 못 자거든요, 애들이. 그래서 잠을 2, 3일만, 하루 이틀만, 며칠만 잠을 푹 자도 문제는 금방 괜찮아져요. 그래서 순서를 다시 이야기하자면 약을 일시적으로 증량시키는 것,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게 잠을 푹 재우는 것. 자, 일시적으로 약을 증량시키고 잠을 푹 재우고 스트레스 자극을 제거해주고, 제거할 수 없다면 잘 대처하는 방법을 의논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시고, 이 4가지만 하시면 위기 상황에서 3, 4일, 한 며칠만 이 4가지를 잘 해주시면 위험하게 확 올라가던 애가 탁 떨어져요. 안정권으로 다시 탁 내려와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는 것이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 조현병 조울증의 부수 증상들이 있는데, 부수 증상 중에는 매우 심각한 부수 증상,
있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부수 증상들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고요. 그래서 지금 매우 심각한 부수 증상으로 제가 4가지를 이야기한 거예요. 수면 습관의 붕괴, 감각 경험의 변화, 그리고 자살 사고 또는 자살 시도, 그리고 심한 어떤 폭력, 이렇게 4가지를 말씀드렸고, 질의응답을 받고요. 질의응답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제가 조현병과 조울증의 부수 증상 중에 이제 일반적인 부수 증상들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